운명의 장난은 가장 잔인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잊혀져 가던 이름을 다시 세상에 알리려던 그의 마지막 시도는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밧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여배우와의 과거를 언급한 회고록이 공개되자 대중은 그를 추억 속 스타가 아닌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진실 공방은 무의미해졌고 대중은 늙고 병든 그가 젊은 시절의 망상에 빠져 고귀한 톱스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그가 평생 쌓아온 트위스트 김미라 브랜드는 순식간에 허언증 환자, 성적 망상가라는 오명으로 뒤덮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을 웃게 했던 그의 입은 이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헐떡여야 했고 그를 향한 박수갈채는 저주 섞인 손가락질로 바뀌었습니다. 우울증과 화병은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했던 그에게 전 국민적인 비난은 감당하기 힘든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리를 헤맸지만 세상은 이미 귀를 닫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춤을 추지 않았다면, 내가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 그는 밤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2006년 한 행사장에서 공연 중 그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비틀거리며 무너져 내린 그 순간조차 사람들은 그것을 그의 새로운 퍼포먼스라 착각하며 환호했습니다. 그것이 대중 앞에서 보인 그의 마지막 몸짓이었습니다. 그가 쓰러진 뒤 비난의 광풍은 멈췄지만 그를 일으켜 세울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차가운 병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식물인간 상태였지만 그의 청각은 살아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들려주는 옛 가요 무대 영상 소리에 그의 눈가가 젖곤 했습니다. 화려했던 1964년 명동 가죽 재킷을 입고 트위스트를 추던 젊은 날의 자신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11월 그는 마침내 고통스러운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고 그를 비난했던 언론과 외면했던 동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렸던 남자, 한국 최초의 댄스 가수, 시대가 낳고 버린 비운의 광대 트위스트 김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정말 그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을 가십거리로 소비해버린 우리 사회의 잔인함이었을까요? 세월은 흘러 청춘의 열기는 식었지만 그는 여전히 무대를 지켰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그는 화려한 주연 자리를 후배들에게 내어주고 임자하거나 고집센 할아버지 연기자로 변해갔습니다. 대중 기억 속에서 트위스트 김은 옛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밭재벤 영웅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예전 춤사위를 재현하면 사람들은 아직 정정하다고 박수를 보냈지만 그것은 존경이라기보다 연민에 가까운 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잊히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고 그 압박은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해 믿기 힘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낯선 세계가 열리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그 속에 트위스트 김이라는 이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로 배우가 음란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여부를 묻지 않고 자극적인 제목에 손가락질했습니다. 평생 쌓은 명예가 한 며칠 만에 오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이를 단순한 오해라 생각하고 곧 밝혀질 것이라 믿었지만 세상은 훨씬 잔인했고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는 한 인간의 몰락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습니다. 평생 무대 위에서 학수를 먹고 살던 그에게 대중의 싸늘한 외면은 산소 부족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결백을 주장하며 백방으로 뛰었지만 낙인 찍힌 죄인의 목소리는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신문 사회면에 구석진 기사 하나, 익명의 게시판에 올라온
짧은 글 몇 줄이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는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도덕적 질문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조롱만 남았습니다. 평생 춤추고 웃음을 주던 대가는 이토록 가혹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진 그는 커튼을 친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즐거운 소식들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초췌한 얼굴을 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누구에게 해를 끼쳤나 라고 물었지만 눈물만 흘렸습니다. 1960년대 화려했던 트위스트 스텝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반한 침묵은 무거워졌고 그 침묵 속에서 우울이라는 괴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파렴치한 업자를 고소하며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태였습니다. 언론은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이어갔고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는 것이 공포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남편이 춤을 출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아내에게 지금 방구석에 웅크려 떨고 있는 노인은 낯선 이반인이었습니다. 시대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고 한 시대 아이콘을 향한 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고 배우로서의 품격은 가짜뉴스라는 칼날에 찍혀나갔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언론사 인터뷰를 자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의심 섞인 질문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느리게 걷고 거짓은 날개를 달고 난다는 격언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법적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중 마음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기억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돈벌이를 위해 도용된 이름과 검증 없이 실어나른 매체들, 이 메커니즘은 책임지는 사람 없이 피해자만 양산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그물망 속에 갇힌 작은 새 같았습니다. 퍼덕일수록 그물은 살점을 파고들었고 그는 점점 기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과 소수의 팬들을 위해 이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배우로서 마지막 자존심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실존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쟁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모으는 동안 생활고가 찾아왔고 방송 출연과 행사 무대도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트위스트 김의 흔적은 앨범 속에만 남았습니다. 그는 가끔 앨범을 펼쳐 젊은 시절 자신을 보았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채 활짝 웃는 청년 김한섭. 그는 그 청년에게 미안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연기하고 춤췄던 결과가 이 지경이라니 삶의 불공평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도덕적 질문은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나여야만 했나? 왜 세상은 이토록 잔인한가? 어느 날 밤 그는 소주 한 병을 비우고 홀로 거실에서 스텝을 밟아 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발끝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쉼이라기보다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억울함이 차올라 소리조차 나지 않던 그 밤, 그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지독한 루머도 끝날까 하는 극단적 생각이 스쳤습니다. 실제로 약을 삼키고 생의 끈을 놓으려 했지만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미 절반 이상 죽어 있었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는 예전처럼 웃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월드컵 환호가 잦아들고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늙은 배우의 비명은 묻혔습니다. 가끔 동료들이 전화를 걸어 위로했지만 동정받는 처지가 된 사실이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 고립은 그의 의도이기도 했고 세상이 강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부산 무대를 뒤흔들던 소녀는 이제 차가운 방에서 홀로 겨울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고독의 뿌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부산의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0년대 중반 일제강점기 말기에 태어난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피난민이 몰려들던 부산 국제시장은 소년 김한섭에게 거대한 교실이자 무대였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통조림과 초콜릿 향기 뒤에는 드럼비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 바닥에 미군 잡지 속 댄서들을 보며 미친 듯 발을 굴렸습니다. 정식으로 춤을 배우거나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기에 그의 스텝은 독학으로 익힌 생존의 몸부림과 같았습니다. 남들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는 구두 밑창이 닳도록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졌고 그 기묘하고 활기찬 동작은 곧 부산 뒷골목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정은 춤만큼 거침없었지만 속살은 누구보다 여리고 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린 김한섭을 보며 늘 저러다 제 살 깎아 먹을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길게 앉은 노점상의 물건을 싹쓸이 사오거나 주머니에 든 푼돈을 배고픈 친구에게 통째로 쥐어주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질은 훗날 연예계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을 때 그를 지탱하는 힘이자 동시에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과도한 공감 능력은 그를 늘 사람 좋은 미소 뒤에 숨게 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는 화려한 트위스트 김이었지만 카메라 뒤에서는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 김한섭일 뿐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춤으로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자신이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춤이 좋아서 그 춤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 만족했습니다. 1962년 데뷔작인 동경서 온 사나이에서 단역에 불과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카메라 렌즈를 뚫고 나올 만큼 강렬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 주류는 엄숙한 심판이나 비장한 전쟁 영화였습니다. 그런 정적인 화면 속에 갑자기 나타난 온몸을 꼬고 흔드는 이 사나이는 관객에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감독들은 그를 어떻게 써야 할지 당황했지만 그가 등장할 때마다 극장의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것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가 전 후세대 억눌린 에너지를 분출시킬 도화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발의 순간은 1964년 영화 맨발의 청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서울 시내 극장에는 젊은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섰고 상영이 시작되면 객석은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스크린 속 꽉 끼는 바지를 입고 나타난 그는 조명이 닿는 곳을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떨어지는 찰나 그는 온 세상의 중력을 거부하듯 바닥에서 솟구쳤습니다. 가느다란 다리는 채찍처럼 공기를 가르고 골반은 리듬에 맞춰 기이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극장안 공기는 땀 냄새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관객들은 주인공의 비극적 사랑에 눈물을 흘리다가도 그가 춤출 때만큼은 모든 근심을 잊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억압의 시대를 건너는 청춘들의 제의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그가 입었던 무대 의상은 세련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장에서 떼어온 싼 옷감으로 만든 재킷과 굽이 다른 가죽 구두였지만 그가 입고 스텝을 밟는 순간 저렴한 직물들은 명품보다 더 빛나는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그는 연출된 멋이 아닌 본능적인 멋을 알고 있었습니다. 촬영장 구석에서 거울도 없이 머리를 넘기며 다음 동작을 고민하던 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장난스러운 감초 역할로 기억하는 이들은 모르는 완벽을 향한 장인 정신이 그 춤 사이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곧 악기였고 그 소리는
당대 젊은이들의 심장 박동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 시기 그와 가장 깊은 유대감을 가진 인물은 배우 신성일이었습니다. 조각 같은 외모로 모든 여성의 마음을 훔친 신성일과 개성 넘치는 외모와 폭발적 에너지를 가진 트위스트 김은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사람들은 주연 배우의 화려함에 열광했지만 그 빛을 돋보이게 한 것은 항상 곁을 지키던 트위스트 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 밖에서도 형제 같은 우애를 나눴습니다. 신성일이 도회적 세련미의 상징이라면 트위스트 김은 소박한 민초의 생명력을 대변했습니다. 신성일은 사석에서 김한섭이 없었다면 내 전성기의 절반은 사라졌을 것이라 회상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급변하는 시대선을 함께 짊어진 동지적 관계였습니다. 명성이 절정일 때도 그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명해질수록 그는 더 낮은 곳을 살폈습니다. 반무대 출연료를 받은 돈 뭉치를 신문지에 싸서 무명 악사들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었고 소속사 사장들이 그를 타박해도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라며 웃었습니다. 이런 호인 기질은 그를 따르는 이들을 많게 했지만 경제적 안정에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타였지만 늘 가난했고 조명 아래에서는 소박한 가장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은 유별났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바람둥이, 한량 역할을 자주 했지만 실제로 그는 아내 이호기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무대 위 분장을 지우고 집에 돌아올 때면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품에 안고 들어왔으며 아이들 재롱을 보며 공연 피로를 씻었습니다. 연예계 고충은 절대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 부두창에 박힌 못을 밤늦게까지 박으며 그의 고단한 삶을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가정은 그에게 가짜 뉴스와 조롱이 판치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유신체제 강화로 대중문화 검열은 극심해졌습니다. 청년 문화 상징이던 장발과 미니스커트가 단속 대상이 되었고 그의 춤사위 역시 풍기문란으로 금지됐습니다. 방송 출연 금지와 영화 검열이 빈번해졌지만 그는 왜 자신의 춤이 저질스러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춤은 그의 생명이자 표현의 자유였으나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장치는 족쇄를 채우려 했습니다. 이 무렵 그는 영화보다는 반무대 공연에 집중했습니다. 스크린에서 보여줄 수 없는 열정을 직접 관객과 만나는 무대에서 쏟아냈습니다. 지방 작은 극장부터 화려한 호텔 카바레까지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무대 위 그는 여전히 완이었고 땀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도 관객 박수 소리가 들리면 다리가 마법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공연 후 거울 앞에 앉으면 깊게 팬 주름을 보고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청춘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갔습니다. 그의 낙천적 성격은 때로 독이 되었습니다. 주변 권유로 시작한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연예인 인지도를 이용하는 사기꾼에게 재산을 잃기도 했으며 믿었던 지인에게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올라앉기도 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속을 달랬지만 누구를 탓하기보다 내가 부족하다며 자책했습니다. 이런 심적 고통은 그의 건강을 갉아먹었고 겉은 화려해도 속은 서서히 문드러졌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그를 보면 트위스트 한번 쳐주세요 라고 가볍게 말했지만 그의 고통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1980년대 컬러 TV 시대가 열리면서 그는 다시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흑백 화면 속 전설이 컬러로 소환된 것입니다. 그는 쇼 프로그램 단골 손님이 되고 드라마에서 감초 연기를 선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시스템은 냉혹했고 그는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후배들 사이에서 옛 춤을 추는 그는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역할이라 믿고 최선을 다했지만 속으로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예술가 자존심과 생계를 위한 광대 역할 사이에서 매일 밤 갈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춤을 멈추면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어도 매일 스트레칭을 하며 유연성을 유지했고 후배 댄서들은 그의 정교한 스텝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억해주는 팬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춤추다 무대 위에서 쓰러지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던 그의 말은 허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무대 위에서만큼은 모든 근심을 잊었습니다. 관계 파편들은 때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친했던 동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활동을 중단할 때마다 그는 지독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화려했던 춘모의 영광은 전설 속 이야기가 되었고 새로운 세대는 그를 웃기는 할아버지로 취급했습니다. 그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주인공도 바뀌는 법이라며 너그러움을 터뜨렸습니다. 그 너그러움 뒤 쓸쓸함을 알아챈 이는 오직 아내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구두를 닦으며 아내는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사람의 마지막이 춤처럼 경쾌하기를, 세상의 풍파가 더 이상 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기를. 그러나 운명은 그 기도를 외면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2000년대라는 새로운 세계 문턱에서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적과 마주했습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익명의 손가락들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의 괴물. 평생 사람을 믿고 살았던 그에게 얼굴 없는 대중이 쏟아내는 악의적 비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1964년 눈부셨던 스포트라이트는 차가운 모니터 불빛으로 변해 그의 남은 생을 난도질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세상은 관객이 되어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거리는 월드컵 함성과 붉은 물결로 가득했지만 그 열기 사각지대에서는 차가운 기계음이 한 노배우 명예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정보기술 발전은 정보 유통 속도를 높였지만 진실 검증 장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단에 그의 이름이 올랐고 자극적 단어들이 클릭 한 번에 수만 명 모니터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카메라 앞에서 음란 행위를 교사하거나 직접 출연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떠들었습니다. 이 비극은 개인 붕괴가 아니라 진실보다 조회수를 우선시하는 황색 언론과 무분별한 대중 비난이 합작한 사회적 타살이었습니다. 법의 승소 판결도 이미 조각난 명예를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고 사회는 그가 떠난 뒤 비겁한 죄책감을 애도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집 앞에 진을 치고 해명을 요구했으며 그의 당혹스러운 표정은 죄인처럼 편집되어 방송되었습니다. 책임은 분산되었습니다. 정보를 퍼나른 누리꾼은 남들도 다 그러길래라 했고 언론은 보도했을 뿐이라며 발을 뺐으며 포털은 플랫폼일 뿐이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거대한 무책임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김한섭은 철저히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매니저와 소수 지인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좁고 연기 자욱한 사무실 탁자 위에는 악성 댓글 수천 장과 법률 검토 문서가 어지럽게 널렸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대응을 권유했지만 그 과정의 길고 고통스러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전 속 무미건조한 용어들은 그의 억울함을 담아내기엔 너무 차가웠습니다. 명예훼손, 성명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그는 평생 무대에서 사랑과 기쁨을 노래하던 언어가 아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살벌한 법률 용어를 익혀야 했습니다. 매일 밤 돋보기 쓰고 조롱기사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번지게 했지만 세상 비난은 더욱 또렷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는 수차례 수사기관을 오갔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 수수한 점퍼 차림으로 경찰서 복도에 앉은 모습은 첨단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에게 정말 관여한 바 없느냐고 반복 질문했고
그는 가슴을 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조사가 길어질수록 그는 마치 무대 위에서 벌거벗고 야유받는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보면 사인 요청하던 시민들이 이제는 멀리서 수군거리며 따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삶의 궤적이 몇 줄 가짜뉴스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 분기점은 대중 앞에 서서 무고함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로 결심한 날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는 숨어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03년 어느 차가운 아침,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숲을 이룬 법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세트피스였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그의 머리칼은 유독 하얗게 세웠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장문을 꺼냈지만 첫 문장도 읽기 전에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수십 대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향해 무차별 터졌습니다. 그 빛은 무대 위 찬란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인간 영혼을 태울 낙인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오열하며 제발 믿어달라. 평생 광대로 살았지 사기꾼 아니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비명 같은 호소에도 기자들은 더 자극적인 표정을 담기 위해 렌즈를 들이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는 그의 짓밟힌 명예처럼 굴러다녔고 그는 지탱할 힘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곁에서 팔을 잡았지만 70을 바라보는 노배우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영상은 저녁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눈물 뒤 진실보다 비참한 모습 자체를 소비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길은 미세하게 떨렸고 서류에는 본 적 없는 장소와 인물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쌓이고 생활고가 본격적으로 그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기 반찬 대신 소박한 나물 몇 가지가 올랐고 아내는 전기료를 아끼려 거실 불을 껐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가 자신 때문에 고개 숙이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예전 스텝을 밟으려 했지만 마음의 병은 육체마저 굳게 만들었습니다. 리듬을 타야 할 다리는 무거웠고 화려하게 꺾여야 할 골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다시 춤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인 사이트 운영자가 그의 이름을 무단 도용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고 가짜뉴스 유포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완벽한 승소였고 명예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은 그의 표정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맞이한 것은 정적뿐이었고 판결 소식은 비난 기사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로 신문 구석에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른 스캔들로 시선을 돌렸고 아니라고 했잖아 라는 말조차 건네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법은 그를 무죄로 했지만 사회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도자기 인형을 본드로 붙인다고 예전 빛깔이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상처뿐인 영광은 그의 정신을 빠르게 잠식했습니다. 결백 밝혀졌음에도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웃을 것 같다는 망상에 시달렸고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도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서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았습니다. 밝게 웃는 후배 연예인들을 보며 자신도 저렇게 사랑받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사를 거부했고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에 의존했습니다. 약기운에 잠들면 꿈속에서 다시 1964년 무대에 있었습니다. 수만 명 환호성 속 미친 듯 춤추다 깨어나면 눈앞에는 곰팡이 핀 천장과 차가운 방 공기뿐이었습니다. 2005년 그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 했습니다.
유서를 식탁 위에 남기고 생을 끊으려 시도했습니다. 유서에는 세상 원망보다 미안함이 가득 담겼습니다. 평생 광대로 살며 웃음 주려 했으나 마지막엔 눈물만 남긴다는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다행히 외출했다 돌아온 아내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의사는 급성 우울증과 전신쇠약 진단을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트위스트 킴은 병원 침대 위 수액줄에 묶인 가련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정상 생활을 하지 못했고 정신이 돌아올 때면 아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는 물음에 아내는 대답 대신 남편의 마른 손등을 비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한편 비극 영화처럼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주인공이 오해를 풀고 행복해지는 해피엔딩은 없었습니다. 파괴된 영혼과 만신창이 육체, 그리고 여전히 그를 조롱하는 세상 잔상만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무대에 서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 딱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박수를 받으며 스텝을 밟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파국으로 이끄는 잔혹한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었습니다. 예술가로서 낭만적 다짐이 아니라 무대 박살미 너무 고통스러워 선택한 유일한 도피처였을지도 모릅니다. 2006년 9월 서울 장안동 한 호텔 연회장에는 예전과 다름없는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대형 극장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불러준 이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분장실 거울 앞에 앉은 그는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겉바르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가슴 한쪽이 답답했지만 단순한 긴장이라 치부하며 단추를 채웠습니다. 낡은 재킷에 칼날을 세우고 구두 끝을 닫는 그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무대 커튼이 열리고 익숙한 전주가 흐르자 노배우 몸은 마법처럼 반응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 의자에 기대어 거칠 숨을 내쉬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박자에 맞춰 골반을 흔들고 경쾌한 스텝으로 무대 좌우를 누볐습니다. 관객들은 1960년대 전설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모습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해머에 맞은 듯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조명이 수만 개 파편이 되어 눈을 찔렀습니다. 발이 힘이 풀릴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마지막 곡 절정 부분, 가장 자신 있던 격렬한 회전 동작을 시도하던 찰나, 뇌 속 실핏줄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는 무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엔 공연 일부라 생각하고 환호했지만 몇 초 지나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스팽글 박힌 재킷이 무대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동안 그의 의식은 멀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발소리가 섞여 들렸고 그는 차가운 무대 바닥 감촉을 마지막으로 깊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무대 위 마지막이었지만 처절한 파국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앰뷸런스 사이렌은 장안동 밤공기를 찢으며 멀어졌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정적이 흘렀고 수술실 붉은 등이 켜진 채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기도도 못하고 넋을 잃은 채 벽만 바라봤습니다. 의사 진단은 가혹했습니다. 급성 뇌졸중으로 인한 뇌손상이 심각해 생사장담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겨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트위스트 김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은 가늘게 이어졌지만 몸은 단단한 석고상처럼 굳었고 말을 할 수도 눈 맞출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바람처럼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던 그에게 닥친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병원은 그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고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규칙적 기계음만이 그가 마주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면회온 지인들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그의 초췌한 모습을 참지 못하고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전국을 후령하던 그 날렵한 다리는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아 이불 아래 묻혔습니다. 아내는 매일 남편의 굳어버린 관절을 주무르며 기적을 바랐습니다. 여보, 다시 일어나 춤춰야지. 사람들이 기다려. 아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니터 위 심박수 그래프만이 그가 아직 이 세상에 머물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가 머무른 요양병원 풍경은 거대한 비극의 세트피스였습니다. 병실 창 밖으로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방 안 시간은 2006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좁은 병상 위에는 약병과 거주, 석션 기계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작은 화분은 햇볕을 받지 못해 말라갔습니다. 이는 화려한 외피가 벗겨진 뒤 남은 날것의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반쪽이 마비되어 일그러졌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에 박제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가는 홀어 짐을 닦느라 갈라졌고 멋진 머리카락은 치료를 위해 짧게 깎여 흰 두피가 드러났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의 발끝이었습니다.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도 복도 저편 라디오 소리나 누군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들리면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는 뇌 명령이라기보다 평생 춤으로 살아온 근육들이 기억하는 본능적 경련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는 그 떨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기를 바란 적도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 대신 형광등, 환호 대신 기계 숨소리 사이에서 그는 그렇게 4년을 서서히 말랐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며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불었고 한때 칭송하던 이들은 하나둘 소식이 끊겼습니다. 언론은 자극적 제목으로 그의 비참한 병상 사진을 보도할 때만 반짝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원로 배우가 아니라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내는 카메라 든 기자들을 막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리 남편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는 통곡은 병원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투병은 단순 개인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 열정이 식어가는 과정이자 대중에게 잔혹한 망각과 가짜뉴스 칼날에 난도질 당한 영혼이 서서히 소멸해가는 장례 절차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억울한 사건을 벌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죄 선고 사실보다 성인 사이트 루머, 연로하다는 자극적 첫 기억만 간직한 채 기억 저편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그의 육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독이 되었습니다.